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근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건물을 짓다 말고 콘크리트만 타설해 놨다든지 골격만 세워 놨다든지 뭐 이렇게 건물을 어떤 건물의 외관을 만들어 놨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법정지상권은요 꼭 건물이 있냐 없냐에 그 유무를 다투지 않아요. 우리 판례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조감도만 있어도 지하 텃파기 공사를 하다가 수도비 됐어요. 거기 콘크리트 타설도 좀 하다가 건물이 그러니까 지상으로 올라오지는 못한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왜 그 뭐냐면 그 저기라는 거야. 그 조감도 건물이 장차 들어올 것이다. 네. 병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것만으로 제3자에게 외관상 알려준 것만으로도 법정지상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꼭 건물의 유무를 따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건물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법정지상권에 대한 다툼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건물들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무조건 좋은 건물이에요. 저거는요. 좋은 토지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면 안 들어간대. 성립이 안 되면 들어간대. 그럼 성립이 안 되면 지가는 올라가. 낙찰가는 올라가요. 당연히. 그리고 성립이 되면은 지가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50%를 기점으로 해서 감정가 50%를 기점으로 해서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면 뭐 한 60% 70%도 올라가고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50%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가격이 더 싸니까. 어차피 그 사람이 지르고 부당이 듣끔 어차피 못 내. 이거 누가 돈 낼 거야? 토지가 경매 넘어갔는데 법정지상권 성립되면 이거 누가 돈 내려고 이거 있겠냐고요. 그리고 설령 이게 내가 그 건물 내가 투자해서 건물 완성해가지고 내가 분양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해였다가 그래서 내가 치료 내고 내가 투자할게. 대지 지분도 없는 거 누가 사 이거? 대지 지분도 없는 거 누가 사요? 이거는 진짜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은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경매지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뭐 짓다 바른 거 뭐 무허가 법정지상권 관련된 것만 나오면 막 그냥 정신없이 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진행될 물건을 한 2개를 가지고 왔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셔요. 보셔가지고 아 저런 건물은 내가 낙찰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안 들어가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나가가지고 누군가가 성공한 거 보여드리면 배만 아파. 그러니까 그 배 아픈 거 들어 뭐해. 그래서 그냥 앞으로 근데 법정지상권에 관련돼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 진짜로요. 왜냐면 토지 가격을 싸게 사니까. 한번 물건을 한번 보시자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한 물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제가 3월 4일 날 어제죠. 어제. 3월 4일이 아니라 어제가 27일이었죠. 26일 날이 입찰이었어 이게요. 자, 불을 제가 잠깐 끌게요. 자, 잘 보이게.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어요. 자, 이런 건물이 6차선 도로에 있어요. 6차선 도로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 사진 제작소고, 밑에는 뭐 카페도 하나 있고, 부동산도 하나 있고, 뭐 분식점도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시면 알 거예요. 저기 북한산 자락인데, 전 여기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가 어디냐면은,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저 구기터널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구기터널이에요. 여기가 구기터널이거든요. 그래서 구기터널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바로 여기에요. 북한산 생태공원 바로 앞에고 여기가 불광역. 네, 불광역. 여기가 불광역 아니에요? 불광역이죠. 여기서 걸어보니까 한 10분 정도 거리 되더라고요. 걸어와 보니까. 이거 8차선 도로예요. 여기로 하면 구기터널로 연결돼요. 예, 요 구기터널이거든요, 이게.
고기 터널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토지 면적은 46.59평, 건물 면적은 0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토지만 경매 나왔다는 거예요. 저게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는 제가 한번 입찰을 들어가 보려고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등기가 있더라고요. 네, 건물 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허가야. 그런데 토지는 원래는 은평구 거였어요. 은평구 거였는데 은평구에서 막 사진을 엄청 찍으시네요. 제가 이거 저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사건 보도라 해가지고. 자, 은평구 거였는데 그거를 갖다가 토지 소유자가 1993년도에 그걸 갖다가 매입을 했더라고요. 매입을 했는데 그 전부터 건물이 있었어 보니까요. 그 전부터 아니다,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지었구나. 매입을 하고 나서 지었어요. 지었는데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름은 틀린데 주소가 같아. 같은 아파트에 사셔. 그래서 부부구나. 부부구나.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부부가 같이 살면서 왜 토지와 건물을 별개 이렇게 이름을 나눠놨는지, 차라리 2분의 1씩 그냥 지분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좀 무슨 연고인지는 몰라도 토지는 남편, 건물은 부인 이름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건물에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물을 지은 거야. 지금 원래는 건축을 지을 때는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돼. 본인이 토지 소유자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아내 이름으로 건물을 짓고 뭐 서로 그냥 재산을 이렇게 분산하는 차원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토지에 경매가 들어왔어요. 남편이 어디에서 뭐 돈을 빌려 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지에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소유권이 2003년도에 소유권을 서울 은평구에서 가져왔는데 가압류가 1억 3,500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그 가압류에 의한 경매가 진행이 돼요. 근데 다행인 게 대출이 하나도 없잖아.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요, 경매 단점이라면은 뭐가 단점이냐면요, 내가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 그러면 일주일 후에 허가 결정이 나. 그날은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는 거지 낙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이 됐다가 판사가 일주일 안에 이 사람이 적법한 절차를 밟은 사람인지 아니면 낙찰자로서의 어떤 지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 후에 허가 결정을 내요. 그때 비로소 낙찰자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낙찰자가 그때 되면은 허가가 나면 낙찰자가 되는 거고, 그로부터 일주일 안에 이제 그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항고, 즉시 항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 또 있어요. 자, 그 일주일 안에 소유자가 됐던 채무자가 됐던 그 낙찰자가 됐던 이 낙찰된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즉시 항고를 하는 거예요. 그 허가 결정에 대한.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아무 이상이 없다 하면은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잔금 납입을 하실 수가 있어. 근데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잔금 지급일을 딱 지정을 해줘서 그 날짜에만 입금을 하게 돼요. 예, 한 달 줘가지고. 근데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잔금을 납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소를 취하해버린다든지 이래버리면 그냥 도로남이야 부타불이야. 그래서 경매가 좀 그런 부분이 좀 불투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야? 그나마 2주 안에 그거만 아니면 언제든지 돈 납부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소유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인터벌을 가질 수가 없어, 채무자 채권자들이.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 이게 지금 감정가가 10억이에요, 10억. 10억 9천. 그리고 이 토지만 경매가 나왔는데 평당 얼마냐면 2,300이야. 근데 이 1층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어가 봤더니 그 중개사무소의 대표가 와이프예요. 건물 소유자더라고. 건물 소유자야. 그래서 이제 그분 하시는 얘기가 이거야. 야, 이 건물이 얼마짜리고 토지가 얼마짜리인데
이것 때문에 경매 들어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다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직원이 들어가서 그걸 알아보니까 그 벌써 다 변제한 거니까 이제 경매 취하될 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이 나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동안 했던 많은 경매 물건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거기에 채무자 겸 소유자 이런 분들은 무조건 다 경매 취하된대. 무조건 물론 취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취하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지도 마세요.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실적으로 그 채무자가 변제를 해가지고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는요. 제가 볼 때 한 10%도 안 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냥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물건을 이거 금액을 보면서 맞아, 이 금액이 소액이니까 취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 부동산이니 또 건물에 대한 가치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무조건 취하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거야. 그것도 틈새 시장이에요. 저는 낙찰을 높이기 위한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그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가에 연연하지 마. 100%라 하더라도 시세보다도 싸면은 무조건 들어가. 근데 다른 분들은 100%면 안 들어가. 일단 그게 100% 시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사 자체도 안 하고 입찰에 참여 자체도 안 해요. 근데 낙찰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00%부터 공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물어보는데 매매가가 20억인데 감정가가 17억이면 100% 이상 쓰셔서 낙찰 받으셔야죠. 당연히. 그때 단독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럼 막 얘를 한 12억, 13억 떨어지면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알아봐 그때. 와 이거 20억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막 18억, 19억 막 쓰고 올라와요. 그때 가면 그럼 못 먹어. 그럼 못 먹어 그때 가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틈새 시장 전략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누가 봐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물건 안 쳐다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취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취하가 될 가능성이 왜 그러냐면 네. 두 번이나 세 번 떨어졌을 때 부인이 쌍값으로 인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물건은요, 그러니까 남들이 취소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쳐다보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틈새 시장이니까, 다음번에 이거 낙찰 받으셔야 돼, 이거는. 왜냐면, 사실 이 대로변에 2,300짜리, 지금 한번 유찰돼서 20% 저감된 거니까, 20%면 약 얼마예요? 한 500만 원 정도가 빠지는 거니까, 지금 1,8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6차선 대로변에 1,800짜리 전원 땅은 없어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근데 받고 나면은 좋은 점이 뭐예요? 뭐가 쫓아와? 건물이 쫓아와. 건물이 야 나도 데려가려 쫓아와요. 왜? 법정지사권 성립이 안 돼. 등기가 있죠. 근데 자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아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돼. 그랬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에서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게 바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려. 약정 만약에 자 좋은 질문 하셨는데 약정이 돼 있지 않았을까? 자 우리 아까 물건이라고 제가 소유권도 말씀드리고 지상권, 전세권 이런 물건들은요. 이런 물건들의 득실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득하고 뭐 팔았다든지 이런 득실 변동이 생길 때는 그 효력은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돼요. 우리 이제 민법에서 민법 186조에 보면은 모든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지 않으면은 효력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저한테 아파트를 사시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하시잖아. 잔금까지 다 주고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다 넘겨드렸어. 그랬는데 매수자분이 지금 내가 이번에 집 사면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조금 이따 등기해야지 해가지고 등기를 좀 미루고 있었어. 그게 바로 물건을 등기를 해줘야 돼.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미루고 있는 사이에 제가 또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니까 아직도 이전을 안 했어. 그래서 그걸 기화로 해서 옆에 분한테 이중 매매하는 거야. 대출받을 수도 있고. 이중 매매 할 수 있잖아요. 이중 매매는 이거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돼요. 돼요? 아직 안 했잖아, 여기를. 이중매매, 삼중매매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2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누가 3억 준대. 그러면 3억에 다시 하는 거야. 그 2억 물어주면 돼요. 이중매매 돼요? 이거 법적 효력이 있어요. 예상을 해야 되니까. 꼭 그렇죠. 이제 위약금을 내야 되죠. 위약금. 그러니까 위약금 예를 들어서 계약금 2억이니까 2천만 원에 4천만 원 주고 6천만 원 벌면 되죠. 이중매매는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3천포로 빠진 거 그게 아니라 자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제가 옆에 분한테 이중매매를 하고 저는 어디로 갔어요? 브라질로. 브라질로 당연히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매입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이거 무슨 일이에요? 내가 지금 등기하려고 보니까 제3자한테 넘어갔어. 그 저는 통화돼야 안 돼요. 그래서 고객의 사정에서 통화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러면은 두 분이서 소송을 해야 돼. 소송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 민법 186조예요. 모든 물건의 득실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단, 이중매매 하신 분이, 그렇죠. 악이냐, 선이냐. 그 차이죠. 만약에 이중매매를 알고, 누가 산 것을 알고 악의적으로 했으면 무조건 지게 돼 있지만, 선이면 무조건 이겨요. 아는 사이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된 것을 알고 이중매매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자, 그래서 지상권이 설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은 등기부등본에 나와야 돼요. 토지 등기부등본에 지상권 설정이 돼 있으면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맞죠. 근데 지상권 설정이 안 됐으니까 지상권에 관련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지상권은 토지에 설정이 돼야죠. 땅에 걸리니까. 건물에 설정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지상권은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아내한테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은평구청에 제출했겠죠. 건축과에. 그래서 건물을 지었겠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일치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때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건물은 지상권 성립이 안 돼요. 그 법정 지상권 성립이 안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금액이 좀 더 올라간다고 그랬죠. 토지 가액이. 그러니까 저는 법정 지상권 성립이 됐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건물 등기가 돼 있으면 건물만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달리하니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해야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건물은. 그러니까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죠. 부당 이득 반환 청구와 동시에 건물 철거 소송하는 거야. 내 토지 위에 아무런 권한 없이 건물이 있으니 나 여기에 새로운 건물 지을 거니까 철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방법이 없어. 그냥 철거해 줘야지 어떻게. 그거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철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철거와 동시에 철거 확정 판결이 받은과 동시에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당이득금. 예를 들어 내가 10억에 낙찰받았는데 예를 들어 8억에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10억 9천에 대한 지료 청구, 부당이득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부당이득 청구에 의한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건물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건물 철거 확정되었음. 그 다음에 강제 경매가 진행되면 이거 누가 낙찰받겠어요? 건물만? 땅은 다른 사람 소유자야. 건물만 경매해?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 소유자 외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받는 순간 바로 철거 또 들어가 버려요. 그 토지 소유자만 낙찰받을 수뿐이 없어요. 거기에 동시에 여기에 있는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나가야만 철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때 건물 철거 소송,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다음에 인도명령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이용 건물일 때는 마찬가지. 예, 또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면 보호를 안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했었는데 토지만 만약에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틀려지죠. 그렇게 되면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이 됐으면 좋을 뻔했어요. 됐으면은 가격이 더 떨어질 거 아니야. 제가 나쁜 사람이네. 그죠? 남의 가격을.
근데 이분들이 이걸 잘못한 거야. 토지 건물을 왜 이렇게 분리?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변제하는 방법이요. 변제하고 토지 건물을 빨리 합쳐놔야 돼요. 그리고 차라리 부부간이라고 하면은 토지 건물의 2분의 1씩을 논아 갖는 게 맞지. 왜 공동명의로 해서 토지 건물을 이렇게 분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날 100%라도 이건 들어가야 된다. 왜?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알아보니까 6차선 대로변에 감정가 2,350만 원짜리 토지가 없어요. 물건 자체가 없어. 여기는 최소한 제가 볼 때 4천만 원 이상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100%에 낙찰받자 그랬는데 그 소유자가 그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가 취하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취하되는지 알고 와서 보니까 취하 안 시켰더라고. 못 시켰더라고. 못 시켰어요. 그래서 다음이 언제냐면 4월 2일 날 진행 예정이에요. 4월. 8억 7천만 원. 네, 2월 26일 날 엊그저께 들어갈래다 그냥 저는 아예 뭐 생각도 안 했는데 보니까 유찰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유찰돼 있는 상태가 지금 최저가가 8억 7,200인데 이때 아마 들어가시면은 모르긴 몰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야. 다른 분들은 뭐냐면 일단 법정지상권 때문에 골치 아파. 두 번째는 뭐냐면 취하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아예 입찰을 안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날 그 여기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인 공인중개사분도 하시는 얘기가 이 골치 아픈 걸 누가 들어오겠어요? 100%인데 이렇게 그리고 취하시킬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까 우리 선생님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셔서 이렇게 멀리까지 강의 들으러 오셨으니까 뭔가 전소득 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경락장동 대출이 잘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9억에 낙찰 받았어. 그 9억의 70%까지는 대출이에요. 6천까지. 네? 6억 정도. 네, 대출이 나와. 한번 말씀. 그러면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가 몇 프로 정도 돼요, 요새요? 요새 4% 정도에서 4%에서 5%까지 가요, 신용도에 따라서. 제가 왜 4명이서 했어요? 네? 가압류. 이거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4명이, 그러니까 이 소유자 윤기용 씨가 이 4명의 부분한테 무슨 뭐 채무채권 관계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맨 처음 가압류했다가 판결을 받아서 강제. 씨가 예, 채권자 예. 부인이 아니네. 이 사람이 가압류해서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경매 신청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가압류를 1억 3,500을 했는데 판결 나기는 1억 1,800으로 판결이 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판결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고액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이런 물건들도 한번 놓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기 한번 현장에 가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저런 경우에 저 채권자 저거 부담돼야 됩니까 낙찰자가? 네? 채권료가 부담. 아니. 제가 9억의 낙찰을 받으면요, 이 9억에서 일로 배당이 가죠. 배당이 가고 나머지 돈은 이 윤기용 씨한테 가는 거죠. 네. 그게 매매 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 대금. 자, 그래서 또 다른 물건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 자, 여기도 보시면요. 자, 토지만 49평이 나왔고요. 건물은 없어. 그래도 건물도 없어. 이게 어디냐면 상도동에 있어요. 동작 상도동인데, 네이버로 한번 볼까요? 어딘가 위치가? 여기가 무슨 역이에요, 이게? 신대방역 상거리, 요 정도 위치하네요. 보라매역, 신대방역, 당승백역. 자, 위치는 이제 확인했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 토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 토지예요. 요 토지가 나왔는데, 요거구나, 요거. 요 토지구나. 요 토지가 나왔는데, 이 토지 위에 보니까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있어. 신축 건물이야, 이게.
새로 졌어. 새로 진 건물이 있어요, 여기 깨끗하게.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입찰회 대지는 45.98평인데 도로까지 해서 한 49평 정도 되는데 입찰외 건물이 있어요.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자, 성립 될지 안 될지 몰라. 뭐 당연히 뭐 이 사람들이 뭐 성립이 된다 안 된다 그건 판사가 판단하는 거지 이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토지만 입찰을 참여를 하시는데 자, 토지가 8억 2,100인데 한 번 유찰돼서 6억 5,700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임차인과는 아무런 관련 없어요. 토지만 낙찰받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토지에 6억 9,600만 원의 근저당 설정을 해서 낙성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아보니까 거기에 9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경우야. 9억이 있었는데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건물을 말소하고 폐쇄 등기부 등본 폐쇄시켜가지고 새로 신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공동약정을 나중에 신축지면은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근저당 설정해주는 약정으로 거의 대부분 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돌아가셨어. 짓다가 돌아가셨어. 짓다가 돌아가시니까 중요한 거는 자, 이 새마을금고에서 이 빌린 돈은 못 갚은 거야. 요거 뭐 근저당권 질권은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MPL이라고 아셔요? 부실채권 양도양수?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들 많이 되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알려드릴 텐데 MPL이라고 해서 부실채권 양도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부실채권 양도받은 거야. 낙선대 새마을금고를 드림자산관리 대부에서 양도받아서 이거를 담보로 해서 안양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거야. 질권 설정해가지고요. 뭐 그런 내용은 또 별개로 하고. 자, 그러면은 이 토지만 지금 경매가 나왔는데 평당 얼마냐면은 이 토지의 감정가가 평당 1,700인데 한 번 유찰됐으니까 이제 얼마예요? 한 1,400 정도 되겠네. 그죠? 위치상으로 봤을 때 아까 위치가 1,400 위치는 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이거 잘 검토하셔야 돼. 토지만을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이거 판단하셔야 돼. 근데 제가 등기부 등본을 띄워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면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토지만 낙찰받으면은 여기 소유자도 없어. 임차인들만 있어요. 위에. 그 임차인들이 거기에 전세로 들어왔는지 월세로 들어왔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뭐 여기 금액이 안 나오니까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실제 가서 알아보셔야 돼. 이런 거는. 임차인들이 월세인지 전세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부당이득 청구를 하게 되면은 소유자는 죽었어. 죽으니까 상속받은 자녀분들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자녀분들이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은 할 수도 없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낼까요? 이 돈을? 임차인도 안 내. 결과 뭐 그렇죠. 속은 좀 속은 세기죠. 속은 세기지.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건 말이죠. 내가 좀 싸게 받으시면 좀 베푸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베푸는 거 예전에 제가요 한참 2023년도 경이면 그때만 해도 다가구에 대한 호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제가 다가구들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원룸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임차인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야. 그 원룸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게 경매가 나오면 소유자가 전부 전세 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은 다 당할 수뿐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요새는 그나마 좀 나은데 그때만 해도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그 임차인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낙찰받고 들어가면은 그것도 금액도 적은 가격의 낙찰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배당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손해들을 엄청 많이 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사 비용들을 조금 여유 있게 좀 챙겨주고 아니면은 어디 이사 갈 데 없으면 그거 보증금으로 해서 여기 더 사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더 모아가지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명도 막 걱정하셨잖아. 저는 어차피 제가 다른 분한테 임대를 놓을 거 차라리 그분들한테 그렇게 임대 놓고 편안하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제 계속 강의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강의를 좀 적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 교통회관 가서 강의하면요. 거기에 뭐 보통 한 1,000명, 500명, 1,000명씩 이렇게 오셔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데 그때 강의를 하시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런 강사였는지 몰랐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명도당 하신 분이야. 그때 너무 고마웠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 비용을 그렇게 줘가지고 참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에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고맙다. 근데 만약 그때 제가 굉장히 안 좋게 못되게 했으면은 야, 참 다시 생각해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물건들도 좀 싸게 낙찰을 받으시면은 그냥 임차인들 손해보고 나가면은 좀 베풀어 주시는 것도 괜찮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임차인들은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토지 낙찰을 받고 나서 이 건물은 결국은 경매 신청을 할 수뿐이 없어, 낙찰자가. 그러면 건물 철거 확정되면은 결국은 또 낙찰자도 올 수뿐이 없어요. 임차인들은 그냥 손해를 많이 볼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리고 본인들이 지료라든지 아니면 부당이득금 안 돼요. 경매에 들어갈 수뿐이 없어요. 그죠? 이런 거 물건 굉장히 많죠. 어때요? 제 강의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번 하실만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물건은 언제 입찰이야? 3월 28일이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만약에 들어가실 것 같으시면 좀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실제 가서 법정이사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법정이사건 성립 여지. 뭐 그건 중요치 않아요. 저는 성립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성립 안 되는데, 아니 성립되는데 굳이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알아보자는 거지. 성립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좋은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셔가지고 임차인들이 얼마에 어떻게 살고 있는데 향후 내가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노후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시면서 직업 창출을 하는 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다니시면서 임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권리 분석을 하시는 거야. 다른 분들은 이거 할 생각도 못 해요. 여러분들 특화되신 거야. 그러면 낙찰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경매를 배우셔야 될 것 같으세요? 안 배우셔도 될 것 같으세요? 배우셔야 돼요. 뭐 나는 이제 뭐 나이도 많고 뭐 기억력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미 글렀어. 이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엊그저께 만나서 건배 이러는데 청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청바지가 뭐냐? 그러니까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다. 그때가 청춘이에요. 이게 한 해가 자꾸 들어가니까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절대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 시작하셔도 돼요. 그리고 경매가 어렵고 복잡하고 뭐 이런 선입견을 떨구셔도 돼요. 복잡하게 접근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접근하세요. 그리고 모르시는 것들은 전문가분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뭔가 배우려고 하시면은 진짜 힘드셔. 지금 뭐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민법을 배우고 공법 배우고 어떻게 하시냐고. 그거는 하시지 말고요. 이런 물건 하나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만 배워가시는 거야. 그럼 재밌어. 내가 돈 주고 배우는 거니까. 돈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연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미리 확인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또 오래오래 기억이 남죠. 이런 물건을 하나 낙찰받고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재산을 내가 지킬 수, 시간 많이 가도 돼. 이거 보편적으로 그 사이클이요. 토지 낙찰받고 건물까지 경매 신청해서 가져오는데 보통 사이클이 3년에서 5년 걸려요. 사이클을. 좀 빠른 경우에는 바로 1년 만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1년 만에 하는 경우는 뭐냐면 건물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유치권자가 있고 임차인들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랑 협의를 보는 거예요. 협의를 봐가지고 건물을 갖다 좀 헐 가격에 인수하는 거야. 경매로까지 안 가고. 그러면 시간은 굉장히 단축돼요. 유치권자한테 가가지고 건축주 만나서 너 건축주한테 돈 받을 거 있잖아. 돈 안 받는다고 하고 그 건축주한테 인감증명서 받아와. 건축주 양도양수 하는 거죠. 건축 양도양수. 그러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굳이 경매 신청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양수 받아가지고 건축 허가 내가지고 사용 승인 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5년.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 3년. 좀 빨리 가는 건 1년 안에 해결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전국을 놓고 보면요. 전국에는 물건들이 더 많아요. 전국의 물건을 놓고 보면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서울 물건을 지금 2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서울 외에 과밀억제권역
뭐 이렇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또 펼쳐보시면은 뭐 근린생활시설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파주, 저 자유로 가다 보니까 파주 바로 옆에 보니까 문산 그 당동 IC라고 있는데 거기 바로 빠지자마자 거기 건물 두 개가 근린생활시설이 두 개 나왔는데 토지 가격이 3억이야. 약 한 460평인가 이렇게 되는데 건물은 안 나오고 토지만 나는데 3억이에요, 3억. 그거 낙찰받으면 건물 두 개도 그냥 가져오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할 게 없어. 뭐 할 거만 있으면 거기 가서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이후에는 물론 시나리오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까지는 그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뭐 입찰 들어가셔서 낙찰 받는 데는 굉장히 많은 수익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는요. 예. 투자를 해봐야 오르질 않아요. 그렇죠. 인천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부평도 맞아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 부동산의 가치. 우리 사실 강남에다 투자를 하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20억 가지고 강남에 투자할 데도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20억 가지고 강남에, 예를 들어 50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한 건물에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안 나와.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50억을 가지고 강북에 가서 투자를 해봐요. 건물 좋은 거 사요. 근데 수익률을 놓고 보면 막 6%, 7%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향후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냐. 그러면 지금의 수익률이 줄더라도 향후의 미래 가치를 보고 그냥 강남에 투자를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그거보다는 앞으로 당장 내가 뭔가 수익률을 바라보고 안 되면 당연히 강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예, 그 이제부터 10분간 이제 질문 시간 드릴게요. 예.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 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소,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